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럽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아주 거대한 경제 실험, 바로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원대했던 꿈이 어쩌다가 일부 국가에겐 국가부도라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을까요? 유럽 전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유로존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을 오늘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거대한 꿈이었어요. 1999년에 유로화가 탄생했을 때 유럽은 이제 미국에 맞먹는 강력한 단일 경제 공동체가 될 거라는 엄청난 포부를 품었죠. 지금 보시는 이 유럽중앙은행 본부 건물처럼요. 그 상징은 아주 화려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그 희망이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 멋진 꿈이 순식간에 빚더미와 위기라는 악몽으로 돌변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위기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 지점으로 시간을 되돌려 가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외부에서 온 충격 때문이었어요.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유럽을 덮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유로존 내부의 깊숙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겉보기엔 아주 멀쩡했는데 사실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독감에 딱 걸려서 쓰러져 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위기는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국가의 위기가 바로 옆 다른 국가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는 말 그대로 전염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자, 그럼 그 도미노가 대체 어떻게 쓰러져 나갔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위기는 대략 이런 식으로 전개됐습니다. 먼저 1단계 아일랜드였어요. 부동산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렸죠. 곧바로 스페인도 아주 비슷한 은행 문제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3단계,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만성적인 정부의 빚, 그러니까 나라의 씀씀이가 결국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보시다시피 시작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도착지는 국가부도 외기라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에요. 왜 하필 이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위기를 맞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빚을 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말이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유로화라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바로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유로존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저는 절반만 지어진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설계 단계부터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가 빠져 있었던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유로화가 생기기 전에는요, 독일처럼 경제가 튼튼한 나라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고, 그리스처럼 경제가 불안한 나라는 당연히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각 나라의 경제 체력이 금리에 그대로 반영됐던 거죠. 그런데 유로화가 딱 도입되니까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회원국이 세계 최고 우량 국가인 독일과 거의 똑같은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빚으로 만든 거대한 파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로 좀 더 있어 보이게 설명해 볼게요. 유로존은 통화 동맹은 이뤘지만 재정 동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온 가족이 신용카드는 하나로 같이 쓰는데 이게 통화 동맹이죠. 각자 얼마를 쓰는지,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는, 이게 재정 동맹이 없는 상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자, 이렇게 문제가 뻥 터지고 나니까 유로존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저 남유럽 국가들을 구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버려둬야 하나. 이 문제는 곧 구제금융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긴축 재정을 강요할 것이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아주 치열한 정치적, 경제적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당시 금융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만 해도 5% 이자만 주면 빌릴 수 있었던 그리스 국채가 불과 4년 만인 2011년에는 26%가 넘는 이자를 줘야 할 정도로 폭등합니다. 이건 사실상 아무도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시장의 퇴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리스는 국가부도 바로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결국 유럽연합과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제금융의 대가는 정말 혹독한 긴축 재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연금을 깎고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세금을 대폭 올리는 등 고통스러운 조치들이 이어지자 그리스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독일 같은 북유럽 채권국들의 여론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생긴 빚을 왜 우리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폭발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경제 위기는 순식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깊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유럽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격동의 시기가 우리에게 남긴 4가지 핵심 교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정책 없이 화폐만 통일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게 증명됐죠. 돈은 같이 쓰는데 씀씀이는 각자 관리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둘째, 값싼 신용은 심각한 경제적 약점을 가리는 마취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금리 덕분에 모두가 건강해 보였던 착시 현상이었죠. 셋째, 경제 문제는 순식간에 우리와 저들의 싸움, 즉 격렬한 정치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가 터졌을 때 함께 대응할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그게 상황을 훨씬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각 나라가 정치적인 주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정치적 통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오직 경제적 통합만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로존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경제 공동체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